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보육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작용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1-2 지표의 두 번째 요소인 영유아가 편하게 일상 분위기에서 일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등원할 때, 하원할 때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할 때의 편안한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분위기, 이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지금부터 분위기를 좋게 할 거야. 너희들 분위기 좋아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둘러싼 이러한 많은 유기체와의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내 감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분위기라고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등하원하는 거, 식사와 간식 시간, 또 배변할 때, 그리고 낮잠 잘 때 이거 다 우리가 1조, 2조, 3조, 4조 돌아가면서 상호작용 그 요소를 만들었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원하고 하원할 때, 자, 등원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반갑게 맞이하래요. 그리고 귀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를 한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대면일 때는 잘 못 느끼시겠지만 대면일 때 아침부터 바쁘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집이 마포고 회사가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남으로 출근한다라는 걸 생각할 때는 매일매일 어디를 출장 간다는 느낌으로 회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우리가 등교할 때 아이들의 마음도 막 놀고 싶고 그립고 가야 되긴 해요. 그런데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녁형 인간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혹은 뭐 맥주나 술 한잔 하거나 이러면서 불도 끄지 않고 아이들의 수면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항상 사랑받기를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자지 않으면 아이들도 잘 자지 않아요. 되게 심리적인 요인이면서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습관이 되고 수면의 습관은 아이들의 아침 컨디션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잠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돼요. 리프레시가 돼요. 젊은 친구들도 막 이제 뭐 늦게까지 술 먹고 요즘에 뭐 코로나라 그런 일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않겠지만 저 역시도 젊은 시절에 뭐 이제 회식하고 뭐 이제 1차, 2차, 3차 뭐 이제 클럽에 가서 춤도 추고 그러면 또 이제 목마르니까 또 이제 입가심 한다고 또 맥주 한 잔 마시고 막 새벽 늦게까지 놀고 그 다음날 동료 교사들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서로 아주 리프레시가 돼서 어제 너무 즐겁게 헤어졌으니까 등원할 때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30이 넘고 나이가 20대가 지나 30대가 넘으면요. 밤에 회식한다고 하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등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경험적으로 하냐면 여러분들도 대면일 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학교를 간다라는 게 조금 신체적인 부담감 느끼는 경험이 있었다면 애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집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7시부터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9시까지 등원하는 게 별 힘든 일도 아니에요. 밥 먹을 거 다 먹고 배변할 거 다 하고 텔레비전 아침 플로 애들 거 교육방송 보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 이제 그러면 이제 난 어린이집 가야지 하고 기분 좋게 올 수 있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겨우 이제 막 더 자고 싶은데 특히 월요일날 같은 아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주말에는 애들이 일과 리듬이 다 무너지거든요. 혹은 또 이제 주말에 나들이를 하고 나면 월요일날 아침만큼 괴로운 날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컨디션은 월요일날 힘들어 꽝이야 꽝.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조금 이제 레벨업이 되고 수목이 완전 피크예요. 수목.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몇몇 아이들이 금요일 날 이제 휴가 내셔서 이제 여행을 떠나고 이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과 월요일은 어떤 정상적인 일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현장은.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라서 매일 출근하는 가정의 아이들로 구성이 되면 뭐 사실 그런 이제 요행은 바랄 수도 없는데, 집에서 이제 뭐 할머니나 누군가가 주 양육자는 출근을 하더라도 이제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와줬는데 저희 회장님이 그때도 말씀 이제 특강 때 하신 것처럼 내 월급을 주는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교사로 일을 하는데 애들이 없으면 그만큼 눈치가 보이는 일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달에 내는 교육비가 뭐 30만 원이라고 쳐요. 30만 원인데 물론 이제 영세는 44만 원, 45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그냥 30만 원이라 치고 내가 10명을 본다고 하면 결국은 3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뭐 월급이 250만 원 가져가요. 그런데 내가 10명을 보다가 2명이 이사 갔어. 그래 8명이 됐네. 근데 뭐 한 명이 뭐 갑자기 뭐 아프고 폐렴이 걸려서 입원하는 김에 그냥 쉬겠대. 그 7명이 되네. 근데 월급은 고정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이 직장이나 국공립을 빼고라도 혹은 국공립이더라도 이제 개인 위탁하는, 그러니까 원장 개인이 구청으로부터 위탁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구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큰 재단 안에 소속된 경우가 이제 원장이 월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로운데, 이렇게 아이들 등원하고 맞이할 때 굉장히 애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맥락을 이해해야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등원 할 때 반갑게 맞이해, 이거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제가 강의하려고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의 어떤 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왜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등원시라는 거는 우리가 만났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른 아침이 됐든 11시에 등원을 하든 1시에 오든 간에 아이들을 만날 때는 무조건 반갑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만나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활을 살아가는데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후에 다시 만날 때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해요. 마찬가지로 하원할 때는 좀 달라요. 하원할 때는 너 오늘 엄마랑 헤어져서 정말 하루를 참 잘 지냈어. 선생님은 너를 칭찬해. 이런 부분이죠. 부모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물론 이제 집에서 놀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아이를 다시 만나러 간 부모는 뭔가의 일을 하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힘들게 보내고 오는 특히 직장 부모들은 헐레벌떡 이제 퇴근하자마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눈치 볼까봐 막 뛰어왔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머니 오늘 미애가 밥도 안 먹고 친구랑 싸워가지고 좀 집에서 좀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참 하루 일과를 힘들게 보내고 그 아이와 손을 붙잡고 가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참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고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렵게 최선을 다해 하루 일과를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혼나다 말고 엄마가 와서 선생님이 그냥 애써 자기 기분을 바꾸더니 엄마한테 보내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결국은 표현을 해. 그럼 엄마가 나한테 물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뭐 했어? 근데 아까 도깨비 같았던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싫어할 것 같고 또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선생님 말 좀 잘 듣지 그랬어 해서 엄마한테 한 번 더 혼났어. 그럼 이 아이는 이제 선생님을 왼수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정된 분위기는 이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 힘들게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아이 앞에서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헐레벌떡 왔든 놀다 왔든 술 한잔 마시고 왔든 아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오늘 한참 힘들게 했지만 아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 편안하게 잘 자고 내일 다시 보내주셔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을 경험하는 첫 단추가 등원이고 마지막 단추가 하원이에요. 하루 종일 아무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다 하더라도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 되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마지막 단추도 실수로 잘못 꿰거나 단추가 떨어져 버리면 하루 고생이 헛고생이 되니 일상의 경험에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의 등원과 하원은 굉장히 맥락이 다른 활동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와 간식 시간에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빨리빨리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의 음식을 아이들이 적응하기까지는 한 학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음식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먹었는데 영 아닌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별론데 또 옆에 간 친구는 맛있다고 먹어. 괜찮대. 아,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괜찮다고? 정말 맛없지 않아? 근데 이건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식습관이 형성이 돼서 어린이집에 옵니다. 아무리 어린 영아라도. 그런데 그 식습관은 엄마의 양육 태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처음 발령받아 어린이집 아이들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다 신입생이에요. 나도 신입생, 너도 신입생. 이런 경우에는 진짜 한 6개월은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 퇴근 시간, 주말에 약속이 없어야 돼. 이건 뭘 뜻하냐면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또 다른 문화를 만들기까지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놓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 주시면서 내가 좀 몸이 힘들고 내가 좀 더 피곤함이 많더라도 이거를 막 다 때려잡아 가지고 내 소나기에 쥐려고 하면은 갈등이 유발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부모와 신뢰를 갖기도 전에 아이와 전쟁이 시작이 되면 아이는 아이대로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고 밥 먹는 게 고역이고, 그럼 어린이집에서 잘 안 먹어. 불편하니까. 예. 그리고 집에 가면 막 냉장고를 열어놓고 끊임없이 먹어. 그럼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먹는 아이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잘 안 먹나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해. 안 먹어요. 그럼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잘 먹는 애인데. 그리고 두 번째, 잘 안 먹는, 집에서도 안 먹는 애는요 식습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와도 잘 안 먹어요. 결론은 아니 안 먹는, 엄마도 못 먹인 애를 내가 어떻게 먹여. 못 먹입니다. 식사만큼은 여러분 식습관이라고 말해요. 배변은 훈련이라고 말하고요. 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식습관은 이미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습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3개월짜리 핏덩어리 신생아가 나한테 영영세 반으로 나를 교사로 만나기 이전까지의 모든 아이들은 18개월이든 12개월이든 13개월이든 엄마하고 이미 식습관이 형성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식사의 속도, 식사량, 또 음식의 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미 다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건요 냅둬요. 개도 안 걷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두시고 좀 덜 먹었어. 그러면 뭔가 선생님 좀 챙겨서 먹이고, 어떻게 하면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그러면 이걸 원장님이나 저기 조리사나 영양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요런 요소들의 반찬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근데 이제 해줘 보니까 애가 잘 먹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잘 먹는 것부터 맛있게 먹는 연습, 이거를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어. 이거 빨리 먹으면 우리 나갈 거,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맛있게 먹어, 골고루 먹어, 더 먹을 건 없을까? 이게 맛있구나. 이 반찬을 좋아하는구나. 선생님도 이거를 좋아해. 밥이 많지 않니? 밥이 너무 부족하지 않니? 더 먹을 수 있겠니? 그러면 네가 한번 덜어보겠니? 이런 말들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포크, 수저 어려워해요.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도구예요, 도구. 도구 쓰는 거고요. 연습해야 돼요.
흘려도 괜찮아요. 주워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수저를 안 주고 손으로 먹어 이러면 학대죠. 그런데 수저 포크 다 줬는데 아이가 손으로 먹어요. 괜찮습니다. 음식물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손으로 먹는 거에서 배가 좀 차잖아요. 그러면 도구를 쓸 줄 알아요. 도구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애들이 손으로 먹을 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교사가 도구를 쓰는 거를 보여주면서 도구를 사용해서 먹여주는 거, 이거를 같이 병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배변 경험이에요. 이제 우리가 등하원 했고요. 먹는 거 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가기 전에 배변 경험인데, 배변은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가기까지도 배변을 조금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놀이에 집중해서 혹은 갑자기 이제 설사나 뭐 이제 이렇게 장 트러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아이가 집에서는 편한데 우리 비대는 따뜻해. 근데 유치원 어린이집 비대는 차가워. 그리고 이제 애들이 또 생각보다 얼음 변기에 앉아서 하는 거가 되게 일상적이잖아요. 어린이집에 있는 작은 변기는 애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변기에 애들 변기가 끼워져 있는 변기와 정말 애들 변기와는 좀 달라요. 그리고 애들 변기에는 비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아이들하고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변 훈련에는 개별적인 발달 차이도 있어요. 배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배변의 경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쾌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창 구강기에 있을 때 깨물고 빨고 막 이런 거에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뭔가 내 이게 장에서 뭔가가 어떤 생산물이 딱 하나 완성돼서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갈 때의 어떤 그 쾌변, 쾌감, 이런 것도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조절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형성이 되어야 배변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는 훈련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의 경험은 기저귀를 갈 때나 혹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소중한 내 몸에서 생산해내는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훌륭히 그 역할을 다 하고, 다만 냄새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필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깨끗이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지지, 똥은 더러워, 이제 너 바지에 오줌 쌌어, 냄새나,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를 수치심을 느끼면서 참게 돼요.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구두쇠가 되는 배변 그 항문기를 잘못 보는 애들은 여러분들도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내 안에서 뭔가를 꺼내 쓰는 거, 소비해내는 거를 되게 아깝게 생각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은 굉장히 즐거운 놀이처럼, 그리고 이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나만 해서는 안 된다. 부모도 함께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한다? 충분히 기다리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랬어? 배가 많이 아팠어? 물을 많이 먹어야겠구나. 혼자 할 수 있겠어? 우와 대단한데? 혼자 해보다가 실수했어? 괜찮아. 선생님도 사실은 3살 때 실수했어. 이거 비밀이야.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되면은 다 소문나요. 우리 선생님 3살 때 바지에 실수했다고. 근데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애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동일시해주면 이게 바로 즐거운 놀이처럼 선생님이 나를 수용해주고 공감해 주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낮잠 시간이 참 교사들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잠 시간이 교사의 휴게 시간하고 맞물려요. 그러니까 처음 휴게 시간이 도입이 되었을 때 교사들이 미친 듯이 나갔어요. 바깥으로. 뭐 카페에 갈 거야. 난 나가서 밥 먹을 거야. 막 했어요. 근데 이제 해보신 교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름에 나가자니 땡볕이야. 어린이집 시원한데 나가기 싫어. 나가봤자 돈 써. 하루에 커피 한 잔 5,000원씩 사 먹으면 어린이집에 있는 거 먹으면 다 공짜인데. 어린이집은 밥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막상 나가봐도 갈 데도 없고 나가봐자 돈 쓰고 또 나갔다 오면 또 힘들어. 더 힘들기만 해. 그럼 그냥 차라리 애들 낮잠 잘 때 곁에서 그냥 쉬는 게 좋겠어. 그렇게 선호들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는 다 교사마다 기질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쉬긴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낮잠 잘 때도 우리는 상호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낮잠은 제일 중요한 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분위기는 아이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뭐 불 꺼라 뭐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리듬에서 so tired 하는 나 좀 피곤해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텐션이 올라가고 막 신나서 막 애들이 흥분해 있는데 불 딱 꺼 자 이불 깔어 이러면 못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웃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일과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체적인 리듬은 고려하지 않고 이 시간 낮잠 시간 지금 정리할 시간이 지금 환기 시간인데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경험한다라는 건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다라는 거는 이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체적인 소진이 이루어져야 된다. 신체적인 소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근육 활동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신나게 한판 뛰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애들하고 막 춤을 추고 막 게임을 하고 신나게 한판 쉬어요. 그리고 아이들 물 샥 먹여요. 그리고 뭐 이제 땀 흘렸으면 예를 들어서 뭐 좀 깨끗이 씻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렇게 화장실 가서 물 먹고 뭐하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 누리 선생님이나 보조 선생님이나 혹은 뭐 파트너 선생님이 쫙 이불을 다 깔아놨네? 그럼 애들 다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불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빛을 차단하는 블라인드가 내려오고 불을 끄네. 선생님이 음악을 트네. 좀 쉬어야지. 아까 노는 거 너무 재밌었어. 난 놀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네. 우리 한숨 자고 일어나서 더 재밌게 놀자. 달콤한 유혹이죠. 그럼 잠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좋은 말을 하는 상호작용도 중요한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식사는 기다려라. 배변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처럼 해라. 그리고 잠잘 때는 어떻게 해라? 분위기를 조성해라.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맞이하고 귀가하는 아이들은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칭찬하고 수용하면서 헤어져라. 이렇게 요약하시면서 우리가 일상 경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4, 5세 유아의 경우에 낮잠 시간 반드시 하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유치원 아이들 안 자거든요. 근데 유치원 안 다니는 어린이집 애들은 꼭 재우래요. 그래서 막 문제가 됐죠.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낮잠을 재우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8시간, 9시간 풀타임으로 놀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요. 어차피 낮잠을 안 자면요. 4시, 5시에 다 아이들이 껌뻑껌뻑 자다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현장에 가시면 반드시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이들을 재우는 게 정말 필요한데 그게 신체적인 리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뇌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낮잠 대신에 휴식 시간은 반드시 갖춰라. 휴식을 할 때는 개별 친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니 어린이집에는 비치를 해라. 이런 부분이고 뭐 어린이집에 비치할 장소가 없다라면 그냥 어린이집 공동 이불을 사용하고 그 이불은 이제 하루 사용했으면 당일날 세탁해라. 뭐 이런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여기 지침에서 주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낮잠 지도를 할 때 상호적 작용보다도 더 우선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잠을 원치 않을 때는 낮잠을 자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안 재워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낮잠을 자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뭔가 이전의 놀이하고 아직 안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를 정리할 때도 충분하게 아이들한테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고 이 놀이는 우리가 지금 못하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걸 안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제 구석놀이, 블럭놀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리하라고 이거를 부시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그대로 두었다가 우리가 잠자고 조금 쉬고 일어나서 계속 연결해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너의 안 자는 행위가 낮잠을 자고자 하는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선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뭐 안 잔다고 큰일 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사들이 싫어하죠. 나 쉬어야 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말 시키고 이러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낮잠도 습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면 습관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예, 반드시 아이들이 잠에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어린이집에 일찍 와서 낮에 신나게 놀고 신나게 놀아서 소진이 되면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신나게 놀고 귀가하는 길에 엄마한테 꼭 얘기하시면 돼요. 어머님, 아이들 내발달이 좋으니까 햇빛 있는 낮 시간에 반드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데리고 놀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체력적인 소진을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햇빛과 신체 발달과 놀이하고는 굉장히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 아래서 놀면은 뇌발달이 굉장히 좋거든요. 세로토닌을 합성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소진했던 거가 우리가 잠을 자면 그때 오감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감각들과 이런 새로운 인지 구조가 뇌에서 딱 시냅스를 통해서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의 이제 교량, 그러니까 뇌에서 뇌로 연결되는 그 시냅스와 시냅스를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촘촘해지면서 뇌 발달이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대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낮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놀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교사는 관찰하면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하면서 놀이를 지원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조금 바삐 보면서 간단히 스킵하면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아의 활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에 저희랑 11월에 만나서 하는 것과 연결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경험한 거라면 이후 1-3은 이제 돌아오는 11월에 저와 함께 경험할 내용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자발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번째,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하고, 세 번째,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는 놀이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하거나, 그러니까 놀이는 뭐냐면 스스로 노는 거예요. 활동은 뭐냐면 교사가 제공한 것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건 뭐냐면 애들이 자, 놀이 정리하자 라고 했을 때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애들은 2시간을 줘도 이래요. 근데 이제 교사의 고민은 뭐냐면 다수의 아이들은 잘 노는데 소수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언제 나가요? 선생님 우리 언제 뭐해요? 자꾸 이제 보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내가 놀거리가 없어. 자료가 불충분한 거예요. 두 번째, 놀 애가 없어. 아이들이 얘를 안 놀아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선생님이 역할을 하시면 돼요. 넌 뭐 하고 싶은데?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놀을까 해서 선생님이 놀이친구가 돼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비호감이지만 뭔가 교사랑 하고 있는 교구제, 놀잇감이 매력적이야.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조금 인기 있는 아이들이 다가와서 선생님 나 이거 해도 돼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딱 제안을 하는 거죠. 돼. 이거 미애랑 같이 해야 돼? 미애랑은 하기 싫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미애랑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가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교구제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하지 않아요. 대집단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걸 가지고 노는 걸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이는 모든 시간에 아이들이 다른 놀잇감을 갖고 노는 게 놀이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교사가 뭔가를 주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집단이 되겠죠. 그런데 영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이걸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저걸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이들은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게끔 태어났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내가 그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알아채지 못한 무딘 교사거나, 그러니까 놀잇감을 제공하지 않은 거나, 아니면 발달에 약간의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담을 배우잖아요. 장애를 배우면서 발달에 대한 부분이나 아이들의 어떤 선택적인 어떤 선별된 사례 지도를 배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보육과나 일반적인 유아교육과에서는 그냥 지도하는 거, 활동을 지도하는 거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배회하고 뭐 이제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걔가 뭘 하는지를 좀 들여다 보시는 거. 예. 그래서 미소를 짓고 끄덕이고 시선을 주면서 계속 아이의 놀이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눈으로. 예.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걔랑 같이 놀아주면은 더 퍼펙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아요. 주도적으로 놀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가 불뚝불뚝 그 놀이에 끼어드는 거는 조금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를 대하는 교사의 예의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충분히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벌써 호기심이 작동을 했고 내적 동기가 확실해서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야 얘들아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거 봐 난 잘하지 하고 자기의 주도성을 막 만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걸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놀이의 맥락과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적절한 질문이에요. 이 적절한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유아나 영아가 주도하는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이 아이의 뭔가 사고의 확장 또 놀이의 확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적절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애는 무엇으로 좋아하는 동물을 꾸미고 싶어? 종이로 꾸미고 싶어? 아니면은 점토로 꾸미고 싶어? 아, 벽돌로 쌓기로 커다란 공룡을 만들어 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눈으로 읽어준 거를 입으로 한 번 더 명료화시키는 거죠. 미애는 지금 물이 흐르게 하고 싶구나. 물을 흐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선생님이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아니면 미애가 찾아볼래? 아니면 우리가 같이 찾아볼까? 뭐 이러한 놀이의 흐름은 끊기지 않지만 이 아이가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를 알아채는 거, 알아채면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 그렇지만 놀이의 시작이나 진행이나 마무리에 대한 모든 결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영유아에게 있다. 그래서 역할놀이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나는 뭐 할게 이거 하지 않아야 되고요. 미술 영역에서 교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색칠하고 만들고 꾸미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거기에서 뭔가를 빼거나 이것이 창의적인 활동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영아는 교사가 영아 스스로 놀이와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찰하고요. 그들의 비언어적인 몸짓까지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명료화하고요. 눈으로 따라가면서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유아가 이미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 당연하게 어떠한 문제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으니까 이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도전과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이 있다. 그러면은 이 블럭을 높게 쌓는 오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7단까지밖에 못 쌓았는데 오늘은 내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15단까지 쌓아서 결론적으로 우리 선생님보다 더 큰 키가 큰 블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의 도전 과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생각했을 때 어떤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이 새롭게 만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이 아이들이 유의미한 굉장히 유능한 존재로서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도록 호기심과 내적 동기가 작동하면서 그거에 대한 도전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것,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니? 블럭을 쌓기 위해서 그럼 더 많은 블럭이 필요하니? 지금 블럭이 부족하지는 않니? 지금 블럭이 없는데 또 다른 블럭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걸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주도적으로 영유아들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상호작용을 해라. 그래서 교사는 설명, 통제, 지시로 일관하지 말고 제안, 예측, 탐색, 분석 이러한 상호작용을 쓰면서 호기심과 동기 유발을 방해하지 않는 예의를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 3번의 항목은 항상 어디나 어딨나 뭐 이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실습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이제 노력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활동지는 눈앞에 있는데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두세요. 괜찮아요. 예. 두긴 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돼요. 지원한다라는 거는 그냥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혜야, 밀가루 반죽이 아주 부드러운데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우리 교실에서도 이제 활동지를 두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오늘은 당장 하기 싫고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쓱 가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책 한번 펴보자,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느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부담을 느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약간의 그런 건강한 이게 조금 쫀쫀한 텐션이 조금 쫀쫀한 지원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이거 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위협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건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러면서 알아채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쉬고 싶구나, 얘가 지금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마음이 다쳤더라도 혹은 조금 이제 건강한 긴장감이 감돌더라도 한 번은 그래도 좀 더 편히 멀리 있는 교수보다 가까이 있는 교수한테 교수님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뭐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얘는 배회하거나 방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놀이에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왜냐면 이전 경험에서 조금 내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 공부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진짜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해도 돼요. 예, 놀이하다가 휴식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도 뭔가 집중이 안 되면 잠깐 저한테 얘기하고 바깥에 나갔다 오고 빨리 리플레시하고 그 다음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매 시간마다 악용이 된다라면 저는 뭐 점수로 살짝 이제 그 부분을 터치를 하겠지만, 근데 애들하고 교사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수히 많은 날을 경험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조금 놀이를 참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면 좋을까? 놀이를 제한하고 권유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의 핵심은 억지예요. 억지. 이것이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억지스럽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필수적으로 강조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라? 다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교사는 전체 아이들의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살펴라. 그리고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해라. 여기서의 지원은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참여해라. 이것도 상호작용을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전체를 살피면서 상호작용해라. 그러니까 이 지표의 마지막 문장의 종결 어미가 상호작용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 수시로 살피면서 상호작용해라. 적절한 수준을 지원하면서 상호작용해라. 마지막으로는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상호작용해라.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이제 교사는 수시로 살피는데 어떻게 수시로 살피냐면요. 이제 이건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이쪽에 가서 놀이하고 있구나. 뭐 한 30초도 안 했어. 그리고 저쪽에 가서 있구나. 이게 아니라 교사가 자리를 잡을 때 놀더라도 누구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활동을 지도하더라도 교사가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해라? 한눈에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벽을 등지고 앉으라는 거죠. 벽을 등지고 앉고 내가 앉았을 때 교구장의 높이 때문에 다른 영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구장 너머에 있어서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사는 모든 활동에 참여해서 놀이를 하거나 혹은 아이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지도하거나 할 때에 내 눈은 항상 머리 뒤에도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눈을 빼서 머리 뒤통수에 박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고개를 수시로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여기에서 지금 현장에서 요 아이들하고 지금 놀이를 같이 참여하고 있고 놀이를 확장시키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내 눈은 한편으로는 둘러보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둘러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거를 잘 캐치 못하는 친구들은 교사로 일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안전사고가 났는데
CCTV는 보고 있는데 교사가 이거를 보지 못해서 예방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 이제 부모들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CCTV를 열었는데 선생님이 10분째, 20분째, 30분째 그 영역에서만 놀고 있고 애들은 애들끼리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사가 딴짓했냐? 딴짓 안 했어요. 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미용실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떨 때는 손님을 했다가 어떤 때는 미용사를 했다가 애들하고 노느라고 미처 그쪽에서 사고가 나는 걸 선생님이 보지 못한 거죠. 근데 중요하게 놀랍게도 이런 거는 방임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 미용실 놀이하는 몇몇 아이들의 선생님이 아니라 전체 20명의 담임이기 때문에 교사는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서 전체를 살피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려워하는 점은 없는지, 또 또래의 관계는 즐거운지, 놀이나 활동에 필요한 부분인지 이걸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면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놀이를 확장하는 공간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려워하는 점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놀이를 제안하고 단서를 제공하면서 이 아이가 그거를 알아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요소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1-3-2의 2번 항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함. 여기서 포인트는 적절한 수준이에요. 적절한 수준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지켜보라는 거죠. 어디의 상황을 지켜보냐면 아이들의 놀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가 유지되는 거에 흐름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쫓아서 몸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일단은 시선으로 쫓아가면서 관찰을 하죠. 이거를 우리가 놀이의 흐름을 쫓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거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놀이가 유지되는 과정을 쫓아가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그 같은 영역에서 놀이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표정과 끄덕임, 그 다음에 언어적인 지원을 하는 거, 그거를 같이 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에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교재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 10대 전략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상호작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촉진하는 상호작용, 안정적인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맞긴 맞는데 이거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반응하고 모방하고 또 이제 과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제 해줄 때 영아의 핵심적인 어떤 상호작용의 전략은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모델링을 보여주는 게 중점적이었고, 영아와 유아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6가지였는데 이제 이거 해볼까 하고 제안을 하거나, 이거 위에 이거를 올리면 돼 라고 설명을 하거나, 여기에 이거를 더하면 어떨까 라고 이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지만 그 제안이 하나의 것을 그냥 선택해서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단서를 잡아서 놀이가 어느 정도 확대해질 수 있는, 이거가 이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다, 놀이에 개입한다,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뭐 지지를 해주거나 모델링을 넘어서 이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에서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시범을 보여주고, 이 선생님이 한 것처럼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범을 보여주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더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촉진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적 동기를 가지고 외연으로 이거리 발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제안해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공통적인 상호작용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놀이를 지원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의 놀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적절하게 놀이에 개입을 할 때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전락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표에서 보는 슬라이드 하단에 보시면 즐겁게 참여한다라는 거는 교사가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놀이하는 것이 원칙인데, 교사는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깐부잖아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도 놀이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놀이를 보는 것보다 참여하는 게 더 즐거웠잖아 라고 어릴 때를 회상하는 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사도 아이들의 맥락의 어떤 놀이 흐름을 이해하고 눈으로 그 과정을 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거니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4 아마 인력역의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면 보육평가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니까. 이 내용이 진행하다 보면 50분이 넘어서 중간에 슬라이드가 다음 3교시로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으로 조정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원래는 1-4를 이번 강의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맥락적인 설명, 뭐 등하원 할 때 어떤 분위기, 낮잠일 때의 분위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표에 대한 어떤 조금 이렇게 개념적인 내용이 시간이 조금 오버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만 살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에 짚고 넘어갈 때 세부적으로 그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상호작용을 지원을 하는 건데 아까 1-3에서는 교사가 해야 되는 상호작용, 그런데 교사의 상호작용에는 또래와 또래끼리의 상호작용에도 교사가 이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영아와 달리 유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훨씬 더 놀이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아의 경우에는 일상이 훨씬 더 많아요. 일상이 한 80, 뭐 예를 들어서 많이세 올라가면 70 정도가 되지만 놀이는 뭐 많아야 20%, 30%. 그러니까 스스로 노는 것보다는 결국은 교사가 함께 놀이를 해주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 대한 기본생활 습관 훈련을 필두로 한 놀이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아는 유아 간에 또 재미있게 놀다 보면은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서 조금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툼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이건 어떨까라고 제안하면서 아이들 당사자끼리 합의 볼 수 있게 협의를 해낼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죠. 갈등 상황을 경험을 통하여 서로 간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지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서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뭐냐면 참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감정은 굉장히 어른들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이 감정을 다루는 거에 매우 서툴러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서로 간의 어떤 다른 신념 때문에 나는 A라고 말을 했는데 얘는 이걸 B로 알아듣고 A와 B에 대한 갈등, 즉 의도하지 않은 그런 예측하지 못한 갈등이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 순식간에 일어난 것 때문에 아이들의 최대의 충격적인 발언이 안 놀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안 놀게 되는 상황까지도 불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이 불안정한 자기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 그거를 부정적인 걸로 교사가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화가 나는 감정도 소중한 감정이고 내가 지금 울고 싶은 거, 내가 분노를 느끼는 거, 이게 나쁜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이것이 화살이 상대방을 향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교사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모델링이 되고 시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도 이제 다수의 영유아들을 돌보다 보면
이제 자기 감정도 불안하고 자기 감정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정서나 기분을 파악해서 이제 이걸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교사가 이렇게 아이들의 감정과 또 이런 반응에 대해서 공감하고 스스로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사는 훨씬 더 성숙하고 풍부한 감정 표현, 그리고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잘 다스릴 줄 아는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많이 되어서 일단은 요번 차시는 요렇게만 강의를 일단은 완료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7-2교시 7주차 2교시는 이렇게 마치고요. 원래 3차 시에는 제가 공지사항과 이제 비언어적인,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그 문제행동, 사례 지도에 대한 부분을 좀 리뷰를 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제 3영역하고 1영역 지금 미처 보지 못한 추가적인 지표에 대한 내용을 7-3차 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칩니다.